자, 일단 갈래부터 정리를 한다라면 수필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수필. 자, 그렇다면 이 갈래가 수필이기 때문에 무슨 갈래에 속하느냐? 교술갈래에 속하는 갈래가 수필이에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 교술갈래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서정이나 서사갈래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 교술갈래라는 건 수필을 일컫고요. 자, 이 교술갈래의 특성은 경험을 통한 어떠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다. 그럼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정도만 교술갈래의 큰 특성은 경험을 통한 깨달음,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교훈을 준다. 요거 체킹해 두시고, 그럼 우리가 어떤 깨달음, 그리고 어떤 교훈, 요거 위주로 이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게 되겠지. 자, 그럼 처음 부분 들어가서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강리 소나무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라고 됐네요. 자, 그럼 오늘 엽서를 띄우겠대, 나연아. 누구에게? 당신에게. 이게 되겠지.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 당신이 뭐에 해당하느냐? to. 요거에 해당하겠지. 그럼 from 내가 보내는 거고, 이 사람이 이 편지를 뭐 할 사람? 받을 사람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to의 정체가 바로 정말로 당신, 누군가를 설정해 놓은 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쓰진 않겠죠.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구를 대상으로? 독자를 지금 청자로 삼아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게 되겠지. 즉 여러분들, 그 당신들, 당신에게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요렇게 갈 것이고, 또한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강리 소나무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그럼 여기서 체킹 포인트가 이 엽서예요. 바로 무슨 형식을 취하고 있다?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 이 글의 특성이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 고3 꾸기들은 이 편지 형식이란 말로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서간문 형식이다 라고 똑같은 말이야. 근데 똑같은 말인데 이제 편지 형식이다, 뭐 서간문 형식이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러한 특성이 있다. 이 글의 특성이. 자, 이렇게 띄었네요.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그럼 소나무 숲에 체킹하고, 그럼 이 소나무 숲에 지금 누가 있는 거야? 당신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게 되겠지. 그럼 이 글의 글쓴이가 지금 있는 이 글쓴이의 공간적 배경, 즉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즉 이 작품의 공간은 지금 소나무 숲에서 쓰고 있네요.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또 체킹.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이 알 것 같다, 뭔가를 주는 바로 뭐의 공간이 되느냐? 깨달음의 공간이 되겠지. 그럼 뭘 알게 됐냐?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분석해 가 봐야겠죠. 알 것 같대. 왜 사랑하는지 봅시다. 200년, 300년, 덜어는 500년의 풍상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혜씨,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물어볼게. 200, 300, 500. 점점점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다고 하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점점점 커지는 개념을 우리는 무슨 표현이라 할까요? 2, 3, 5 이렇게 커지는 걸 점층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 점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2, 3, 5.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에서 버티어온 것, 이 500년이란 시간을, 이 긴 세월이 되겠죠. 이 긴 세월을 자, 어디 위에서 버텼다고? 바위 위에서 얘네들은 버티면서 살아남은 애들이야. 그럼 여기 일단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얘기할게. 자, 그럼 이 바위에서 버티어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뭐였다? 경이었다. 그 경이가 체킹일 일로 넘어와야지. 즉, 이 글쓴이가 경이로움을 느낀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게 바로 바위에서 그만큼 버티어냈기 때문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게 되겠죠. 경이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 달리. 자, 우리는 바빠.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 달리. 달라. 자, 달리. 그렇다면 우리와 달리니까 뒤에 누가 나와야 될까? 지금 이 사람 뭐 보고 있다고, 나연아? 소나무들을 보고 있겠지? 그러면 우리와 달리 뒤에는 안 써져 있지만 소나무가 온다라는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글의 전개 방법. 우리는 바빠. 그럼 이 소나무는 안 바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서로 관계가 뭐가 된다? 달리가 들어갔으니까 대조. 그렇지. 즉 우리의 모습과 소나무의 모습을 지금 대조하고 있구나. 이런 거 우리가 또 체킹 포인트가 되겠지? 그래서 국어는 글자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여기서 체킹 포인트가 나오겠다를 알아야 돼. 자, 바쁘게 돌아다니는 우리들과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 토지에서 그 토지에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충격이고 경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 그럼 또다시 비교하고 있겠죠. 또다시 대조할 거야. 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뭐 하면서 사냐? 소비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게 되겠지. 너무나 많은 것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소비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화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뭐 하고 있어? 야, 내가 진짜 저 소나무 욕심없이 신발 한 켤레 토지에서 저렇게 욕심없이 살아가는데, 와, 우리들은, 나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을 뭐 한다 그래? 성찰한다라고 봐줘야겠지. 결국 그 깨달음은 성찰로 귀결되고 있네요.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강리의 솔습은 마치 이 부분이 강의가 올라가져 있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마치 회오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다. 회오리래, 미쳤나봐. 회초리 들고 있는 엄한 스승 같았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 작품에서. 고3 학생들, 꼬기들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고. 자, 마치 뭐뭐 같다. 무슨 표현? 지급법이죠. 그런데 막상 시험 문제 풀면 니들 여러분들은 고1 학생들이니까 지급법, 뭐 은유법 이런 게 중요한 개념이거든. 근데 만약에 고3 가면 지규, 은유는 중요치 않아요.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 비유적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게 관건이야. 그럼 여기에 일단 비유적 표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마치 뭐뭐 같다 나오면 비유적 표현이 쓰였다.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비유적 표현이 의미하는 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지. 스승을 소나무에 비유한 거야? 소나무를 스승에 비유한 거야? 소나무.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 써야 될 게 이 스승의 원관념이 뭐가 된다? 소나무를 비유한 것이고, 그럼 소나무가 스승님 같대. 뭐를 들고? 회초리 들고 있대. 그렇다면 회초리의 용도가 뭐야? 때리는 거겠지. 혼내는 게 되겠지. 그럼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이 되겠지. 그러면 요 부분 결국은 자아성찰. 이 소나무를 통해서 지금 뭔가 반성을 할 거야. 혼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요런 것들을 반성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다시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결국 당신은 독자라고 했고요. 그 독자인 당신과 끊임없이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서로 나와 당신은 통하고 있어요. 상호 작용하면서 글쓰기를 고려했구나.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지. 즉 글쓰기라는 것은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그 작문 과정이라는 거. 그럼 화작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사실 서울에는 그보다 못한 것을, 자, 그럼 요런 거 나온 거, 이 그가 가리키는 게 지금 무엇인지.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여기서의 그는 뭐를 가리키는 표현이야? 이런 걸 찾는 게 니들이 독해 능력이 향상되는 거라니까? 뭐를 가리킬까, 나연아? 앞에서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것들보다도 못한 것들을, 그것들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대요, 서은씨. 그럼 뭐가 돼? 그렇지, 잘했다. 별과 소나무를 가리키고 있구나. 요걸 계속 해야 독해가 된다고. 알겠어? 오케이.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 자, 그보다 비싼 값 치르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언젠가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본 적에 체킹하고, 글쓴이에 뭐를 바탕으로 쓰고 있다, 지금? 경험. 그렇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게 수필, 교술갈래라고 했습니다. 아까 가본 적이 있어요. 내가 가봤대.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정궁의 기본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생각이 또 가리키는 게 뭘까 될까? 여기서 그러한이 가리키는 거 바로 앞에 문장에 보건과 관련된 생각 되겠지. 보건하는 게 당연하다고 난 생각했어요. 이게 그러한 생각이 되겠지. 그러한 생각이 반성하게 된다. 왜 반성을 하느냐? 그럼 반성의 근거가 있어야지. 경복궁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200만 재, 200이라는 숫자 나왔고요. 11톤 트럭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 500대. 즉 구체적 수치를 통하여, 그래서 이런 거 숫자 나오면 항상 구체적 수치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 때도 이 구체적 수치가 뭐냐? 숫자만 나와주면 돼요. 이거 나오면 구체적 수치를 쓴 게 돼요. 그러면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 말 그대로 전혀 자연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 자연을 고려하지 않는 현실, 요런 것들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라고 문제 하나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문제 만들려면 비문학식으로 거의 문제를 만들 거예요. 문학보다는. 그래서 장문 영역이나 비문학 영역으로 나올 갈래복합으로 나올 확률이 크니까 좀 잘 봐주시고요.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게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체크해. 야, 그 몇백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경복궁 복원에 대해서 화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당연히 비판적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이 부분에서 화자의 그런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게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소나무만이다? 아니면 소나무만 뿐만이 아니다? 뿐만이 아니다가 되겠지. 그러면 정답 정해지고 질문하는 거? 서리법.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꼬기들, 고3 꼬기들은 서리법 썼어요. 이런 거 문제 안 내요. 니들도 이제 감이 있다라면 이런 건 문제화 되지 않는 거. 그치만 니들은 낼 거예요. 서리적 표현이 쓰였냐 안 쓰였냐 물을 거예요. 자, 그럼 고3이라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낼 것인가? 서리적 표현 또는 요걸 이제 바꾸면 의문형 진술이라 그래요. 즉 고1과 고3의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어휘 자체가 바뀌어요. 똑같은 말인데 바뀌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라는 거. 그럼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에 연결되죠.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게 되겠지. 그러면 의문형 진술을 통해 비판적 인식 드러내는 부분 있네요.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또 바보같이 여기서 뭐 토막살인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사람을 잘라낸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잘라버린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의미겠지. 서슴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야, 이 사람 생각. 거기 오른쪽에 잘 정리해. 지금 갑자기 소나무 자르는 건 얘기하다가 인간마저도 이렇게 언젠간 잘릴 거예요. 라고 인간의 삶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즉 어떠한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이라는 추상적인 문제까지 지금 확대시키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써줘요. 그냥 알아듣는 애들 알아들었을 거야. 구체적 일화를 통해서 추상적으로 인간의 삶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럼 식물과 동물을 다시 뭐 하고 있음? 대조. 그렇지. 식물은 생산자, 동물은 소비자. 대조하고 있죠? 우리 서은이 잘했어. 자,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소비에 대해서도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다. 체킹을 해줘야지. 그냥 뭐 삶 자체가 비판인가 봐. 다 비판하네요. 소비 자체를 너무나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이 부분 잘 들어요.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즉 인간이란 자체는 생산의 주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다. 인간은 소비만 할 뿐이다. 그러면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 소비의 주체에서 이제는 소비의 객체가 돼버렸다. 즉 소비를 하면서 주인이 돼야 되는데 소비에 끌려다니는 게 돼버립니다. 즉 말 그대로 서은아, 네가 뭔가를 사고 싶어서 쿠팡 11번가 들어갈 거야. 그럼 네가 주체가 돼야 돼. 네가 사고 싶은 걸 고르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 인간들 그냥 맹목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어요. 소비가 시키는 대로 따르고 있어요. 생각 없이 불필요한데도 사고 있어요. 이젠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이렇게 객체가 돼버렸어요. 그런 상업물의 폐해를 얘기하는 건데 조금 쉽게 다시 한번 쓰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의 삶에 대한, 언제 인간이 저렇게 됐나 라는 지금 철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삶 자체가 너무나 소비에 찌들어 버렸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인간의 삶이 너무나 이제 소비의 객체로까지 쪄들어 버렸다. 그 뒤에 조금 더 어려운 말이 또 나오죠.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이기주가 등장. 결국 우리 기주식 이기적으로 소비만 하는, 소비하는 인간의 정말 폭력성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야. 다시 이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경제적인 게, 이 자본주의가 너무나 문제라는 거고요. 이 소강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산판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구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게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자, 우리 나연아, 여기도 무슨 법? 그렇지, 이젠 잘하네요. 질문 나오면 서리법. 즉 소나무만이 아니다. 다른 애들도 다 녹이 화가 난다. 온 산천에 아우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체킹 포인트, 아우성이 들리는 듯한데 무슨 법? 그렇지, 들리는 듯 지규법.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그럼 이 아우성이 들리는 듯 한다. 그럼 나무를 잘라낼 때마다 나무들이 그만하라고! 이렇게 아우성 친다라는 게 되겠지? 그럼 이 아우성은 당연히 원망의 아우성이 되겠지? 그럼 말 그대로 그런 나무의 원망 소리가 들린대. 나무가 원망한다? 무슨 법? 그렇지. 이 아우성 부분에서 우리는 또 의인법이라는 것 또한 이끌어냈어야지. 그래서 의인법, 직유법 둘 다 쓰였다라는 거. 와우, 들리는 것 같아요.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 뭐뭐라고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의 말처럼이라고 했느냐? 당신의 말처럼. 그러면 나연아, 요 뒤에 나오는 게 당신의 말처럼 그 뒷부분은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다. 이 말을 글쓴이가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이야? 그렇지. 그 독자의 말, 당신의 말. 요 부분이 당신의 말이 되겠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신이 한 말을 갖다 쓰고 있네? 그러면 이렇게 당신이 한 말을 갖다 쓰는 기법? 인용. 근데 또 앞에 두 글자 또 써야 될 게 지금 큰 따옴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인용이 돼야 돼? 그렇지. 큰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이겠지만 여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간접 인용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게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누구의 말? 당신의 말이 되겠지, 이것 또한. 그리고 그 무덤 속에 하늘 달래주는 게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끊고 갈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체킹. 구체적 예를 들며 제시하고 있죠. 말 그대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 솔향, 어느 것 하나 우리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게 없어요. 더구나 소나무는 여기는 우리 이쁜이들이 따로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고3이라면 당연히 알겠죠. 소나무 자체가 상징하는 거, 이거 이제 고전시가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해요. 소나무는 무조건 고절을 상징합니다. 즉 문학작품 속에서 이제 송 또는 소나무 또는 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의 100% 고절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고절의 뜻이 뭐냐? 높은 절개. 그냥 줄여 쓸게 소나무 나오면 무조건 지조와 절개다. 요거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 소나무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 소나무 친구들, 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친구 4마리 있어. 우리 이 4마리를 사군자라고 불러요. 혹시 아시나요? 매난 국즉. 아까 매화, 난초, 이 국이 뭘까? 소나무. 아니야. 소나무 별개라니까? 그렇지. 국화. 그리고 죽이? 대나무야.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지조절개는 소나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얘네들이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거. 보너스 팁이에요. 꼭 알고 있으시고요. 소나무는 고절의 상징으로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의 고든 둥치에서뿐 아니라 암석지에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고든 지조를 읽어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가꾸어 놓고 있었어요.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게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거리에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땀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그럼 여기 다시 체킹. 그 앞에 나온 거, 그 당신의 이야기는, 그럼 앞에 부분이 나요나?
당신의 이야기 아닐까요?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이 부분도 당신의 이야기를 뭐 하고 있다? 인용하는 부분이 되겠지. 그럼 당신의 이야기 밑줄 긋고 앞에 나온 게 인용이었구나.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 버렸다는 사실. 체킹. 너무나 황폐해졌다. 이런 표현 나오면 뭔가 싹싹 삭막하고 이런 분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앞쪽에서 우리가 단서를 본다라면 도시라는 얘기했고 자동차 아니라는 얘기했고 거기에 이제 있는 남산이 될 거야. 그럼 도시 자동차 요게 상징하는 거, 얘랑 이 황폐함이 묶이면 뭐가 되느냐? 말 그대로 삭막한 현대 문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삭막한 현대 문명 속에서 이 남산의 소나무들은 얼마나 힘들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들은 이제 싹 키울 땅마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잘라내고 하도 다 개발해버리고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아카시아와 화렵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어요. 체크. 무한 경쟁의 그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는 어디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소나무까지 다 뻗어오고 있다. 결국 이 사람 얘기하고 싶은 건 소나무가 아니에요. 즉, 이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현실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야, 지금.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지금 무한 경쟁, 소비 너무나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소나무들을 보면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 소나무조차도 이제 지금 무한 경쟁의 논리에 빠져들고 힘들어 죽겠어. 뭐 요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온 아이처럼, 아주 중요. 다시 별별별 들어갈게요. 마치 꾸중 듣고 나온 아이처럼.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물어볼게. 요거 비유적 표현 쓰였고요. 자, 여기서 아이는 누구야, 원관념? 나, 아임이 되겠지? 즉, 필자가 될 거야. 글쓴이라고 써도 되고요. 뭐, 나라고 써도 되고요. 결국 글쓴이가 꾸중 들었대. 자, 와우, 대박.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나, 다혜야? 누가 꾸중했을까? 누가 혼냈을까? 왜? 아까 소나무가 뭐 들고 있는 뭐 같다라고 했었지? 회초리 들고 있는 엄한 스승 같다 그랬어. 그럼 소나무 숲 들어가서 거기랑 연결이 되는 거야. 이 꾸중에 회초리가 연결이 되는 거고, 즉 회초리로 꾸중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 아이랑 누가 연결이 돼? 아까 전에 회초리 들고 있는 스승이 연결이 또 되겠죠? 그럼 스승님에게 회초리로 꾸중 들은 아이다.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연결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결론은. 자, 그렇다면 이제 꾸중 들었으니까 깊은 반성을 했겠죠.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젠가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엽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이 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나무들은 두려움에 떨었대. 왜? 이 쇠가 나무들을 뭐 해버릴까? 해칠까봐. 이렇게 폭력이겠지. 그럼 쇠는 마이너스, 세모가 되겠죠? 그럼 상징하는 건 폭력을 의미하겠지. 나무에게 가해지는 그 폭력을 상징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이해를 해야 돼.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나무는 좋은 존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자루가 의미하는 건 이 쇠만 갖고는 나무를 부실 수가 없겠지. 도끼를 만들려면 자루가 돼야 되잖아. 그 자루 또한 나무가 되겠지. 나무가 스스로 자루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 폭력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2차 해석을 한다면 이 자루는 이 폭력의 도구가 될 거예요. 이 폭력의 도구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폭력의 도구를 갖고 나무를 해치는 건 누굴까요? 당연히 인간들이겠지. 인간들이 이 쇠와 이 자루를 결합해서 나무를 괴롭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쇠로 상징되는 문명의 폭력이 이 자루에 해당하는 이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즉 폭력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 인간이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폭력이 되지 않는 건다. 인간이 도구가 되는 순간 인간 자체가 폭력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자각시키는 글이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만 나무 자체도 그러면 인간이 되겠지 결국은. 왜? 이 쇠 자체가 이제 문명의 폭력이에요. 이 문명의 폭력이 우리 인간들마저 다치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저 도구가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를 해칠 수는 없어요. 문명의 폭력은. 이해했어요? 결국 우리가 자루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로서 귀결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굿바이.